지나고 보니까 저 양반은 참 양반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는 총살도 가능합니다. 고위급 건물 20-30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못 해내면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분보다는 한 4년 5년 먼저 들어온 것 같고요. 저보다 탈북 후배셔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 김금혁 씨는 어디에서 나오실 겁니까? 남한에 이렇게 12년 살다 보니까 여기도 살기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제 괜히 왔다. 탈북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탈북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12년 전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똑같은 선택을 내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탈북을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참 퍽퍽하다라는 생각은 하루에도 한 20번씩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요즘 가장이 되고 또 아빠가 되다 보니까 기저귀값 버는 것도 참 쉽지 않다. 여기는 너무 자본에 놀리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저렇게 싸우지?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신나게 비판하잖아요. 막 대통령 욕도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두 가지 양면의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저도 그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요즘의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하면서 드는 생각은 민주주의라는 어떤 시스템이 참 이게 완전 무결한 그런 시스템은 아니구나. 여러 가지 약점이 존재하고 또 그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허점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민주주의가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게끔 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엘리트들의 탈북이 요즘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 탈북을 한 사람의 숫자와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사람의 숫자를 단순 비교했을 때 김정은 시대에 탈북한 사람의 숫자가 약 2.5배 정도 더 많았거든요. 그 말은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김정일 시대 때의 그 북한의 리더십과 현재의 리더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우리가 영어로 reasonable이라고 하는데 합리성이라는 것이거든요. 합리적인 부분이 김정일 시대 때는 나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때도 참 나쁜 독재자고 정말 못 살겠다 했지만 이 지나고 보니까 저 양반은 참 양반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그 처벌의 수위라든가 숙청의 그 횟수라든가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식 범위에서 거의 안드로메다급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고사포를 가지고 사람을 쏴 죽였다고 그러고 막.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현재 그 자강도와 그 평안북도에서 그 수해 물난리가 났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부 고위급 간부 20-30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그 자강도당 책임비서면 사실상 우리나라 도지사예요. 그렇죠. 저기 우리 경상도 도지사 이 정도 급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책임을 물어서 공개 처형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억울할 겁니다. 김정은이 그 공개 처형을 시킨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미리 대비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간부들이 교조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아서 물난리가 났다. 즉 바꿔서 편하게 얘기하면 나는 대비하라고 했다. 그렇죠. 간부들이 안 한 거다.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을 나 말고 쟤네한테 돌려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죠. 근데 이 간부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말만 하고 대비해라 라고 말만 하고 예산을 배당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예산도 주지 않고 그 대비를 할 수 있는 또 물자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만 하고 그 말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처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간부들이 느끼기에 김정은의 모든 지시사항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답니다. 아래의 그 현장을 전혀 모르고 현장에서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어떤 그 즉흥적으로 내리는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은 너무나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또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것이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피드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층 엘리트 중에서도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넘어오는 사람들. 공포네, 공포. 그렇죠. 공포도 그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론에서 얘기했듯이 공포와 그 카리스마와 당근과 채찍은 굉장히 밸런스가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작용은 지금 공포와 채찍의 수위는 너무 높은데 그에 반해서
제공되는 당근은 아예 없는 거죠. 권한과 책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책임만 있는 거야. 그렇죠. 뭐 하라 그래놓고 네. 권한은 중앙당에서 다 권한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북한 체제 내부에서도 첫 번째는 더 이상 이거는 버티기가 힘들다. 그리고 만약 간부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지시가 당에서 내려오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못 해내면 나도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들의 어떤 탈북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이유는 대부분의 태영호 공사님도 말씀하셨고 자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김정은 체제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자녀에 대한 마음, 미래 세대에 대한 마음 때문에 넘어오는 탈북민이 정말 많고 그것은 고위층 탈북민과 일반 계층 탈북민을 막론하고 일반 계층 탈북민 중에서도 다 자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자녀의 그 교육의 기회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보장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넘어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이런 엘리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한은 더 엄격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가족들을 더 통제한다든지 정말 그야말로 인질처럼 붙잡고 있는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아마 저는 레이그 참사의 그 공개적인 활동 이후에 북한의 어떤 그 외교관이라든가 해외에 파견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더 가혹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만 통제가 심하다고 해서 탈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통제를 뚫는 방법은 또 언제든지 존재를 하고요. 지금 현재 북한이 북중국경 일대를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거기 부비 트랩을 다 깔았고요. 전기 철조망을 깔아서 정말 동물 한 마리도 북중국경을 넘나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놨나요? 예, 이제는 총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강하는 사람의 등에다가 북한 군인들이 총도 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자국 국민을 상대로 발포를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김정은은 만족이 되지 않나 봐요. 여전히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악행 중에 하나가 DMZ 북한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지뢰를 매설하고 이제 콘크리트 장벽까지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그 군 당국이 파악을 이미 끝낸 부분인데 보통 지뢰를 깔 때는 적이 쳐들어올 것 같은 길목에다 깝니다.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군사 상식이잖아요. 그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지연시키기 위해서 지뢰를 까는데 북한은 북한 군이 남한으로 탈출할 것 같은 통로에다가 지뢰를 깝니다. 그러니까 자국 군인들을 노린 지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지뢰 매설 작업에 동원되던 군인들 수십 명이 사상자가 일어났고요. 얼마 전에 그 귀신 병사 한 명이 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 병사도 지뢰 매설 작업에 동원됐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어디다 지뢰를 까는지 다 대충 파악을 했다가 그 피해 가지고 또 잘 넘어오셨죠. 그만큼 탈북을 막기 위한 어떤 북한의 그 여러 가지 노력이 극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북한에 있을 때 또는 중국에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쪽에 온 태영호 의원 이런 분들이 남한에 가서 정착을 하고 정치에 진출을 해서 정계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도로 남한에서 활동을 한다. 북한의 엘리트들이 남한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성공적인 정착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뭐 태영호 공사님은 저보다 탈북 후배셔서 후배신가? 네. 제가 아마 그분보다는 한 4년, 5년 먼저 들어온 것 같고요. 제가 올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분은 그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과 출신이고 그 중국 난징에서 유학을 하던 도중에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이시거든요. 통일교육원 원장까지 지내시고 이제 그때 처음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탈북민 국회의원이 배출됐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조금 많은 용기를 얻었었고요. 그리고 아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태영호 그 전 의원이 의원에 당선됐을 때 좀 놀라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라는 것은 사실상 물론 그 지역이 뭐 강남이고 뭐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뭐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해도 어쨌든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신 거잖아요.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라도 특히나 우리 민주주의에는 큰 어떤 발걸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중에 그분이 이번에 22대 총선 때 그 구로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뭐 나름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출마를 하셔가지고 또 유의미한 득표를 했다는 것 자체도 물론 떨어졌지만 뭐 저는 정치에서는 꼭 이기는 것만이 승리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또 저도 승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내신 것 같습니다. 김금혁 씨는 어디에서 나오실 겁니까?
저요? 전 아직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네. 북한의 엘리트. 지금 탈북민 김금혁님과 달라진 북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